안녕하세요. 주식시말은 목요일 문 열겠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요란하게 오더니 지금 바깥 날씨 보니까 살짝 겠더라고요. 시장 분위기도 오후장 접어들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모두 다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 오늘 맑음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저희도 좀 기분 좋게 강에 출발해 볼게요. 오늘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더블진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수급에도 변화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종목 안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김은별 캐스터, 어떤 변화 있나요? 네, 양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약간의 답답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예외는 아니고요.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보시면 살짝 내려가고 있고요. 3,16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빠르게 좀 낙폭을 줄인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3,164포인트 밑꼬리 달고 길게 조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오전보다 10시 구간에 조금 낙폭이 많이 깊어졌었는데요. 이때가 저점 구간으로 형성이 됐고요. 이후로는 낙폭이 현재 빠르게 줄어들면서 상승 반전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3,160선 중반대를 터치합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을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틀 전쯤에 하루 매수한 다음에 어제와 오늘 이어서 다시금 매도 흐름입니다. 현재도 2,349억 원 팔자세고요. 기관은 147억 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을 보시면 2,925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쪽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가운데서는 건설업 섹터가 2%대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계 섹터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다시금 반등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1% 넘게 오릅니다. 그 외에는 음식료품과 오늘 섬유의복 같은 이런 소비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하락하는 섹터들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은행 섹터가 1.3%대로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요.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도 0.4%가량 하락세입니다. 그 외에는 오늘 LG화학의 영향으로 화학 섹터도 1% 넘게 밀리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하락하면서 운송장비 섹터도 0.9%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요.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8만 원 선 아래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1.6%가량 다시금 회복 흐름 나타나고요. 12만 4,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언택트 쪽에서는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8%가량 하락하는데요. 카카오의 시세가 오후장 들어서도 여전히 높습니다. 2.9% 거의 3% 가깝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2만 3,000원을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LG화학도 보시면 이 80만 원 선 굉장히 불안했었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매도 리포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가량 하락세고요. 그래도 80만 원 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80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크게 밀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대차 그룹주들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낙폭 조금 축소를 하면서 1% 안쪽에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는 약보합권까지 줄이면서 81,200원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를 보시면요. 1.7%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오스테드와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철강주들의 오늘 반등세도 약간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4%대 상승하는데요.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던 미국 포드사 쪽에서 2030년까지 굉장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에 크게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비주들이 연일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정부가 백신 1차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인센티브 관련 정책들을 어제장 밝혔었는데요. 그리고 이 직접적인 수혜주, 특히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화장품 쪽이 되겠죠. 오늘 화장품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12%가량 오름세고요. 토니모리도 9% 상승하며 9,0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콜마홀딩스나 에이블 CNC 같은 여러 가지
화장품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의류 종목들도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OEM이나 ODM 관련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JS 코퍼레이션 13%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세실업과 영원무역도 현재 5%가량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일단 출발보다는 그래도 상승 반전까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0.4%가량 오르고요. 969포인트 지나갑니다. 분봉 차트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출발은 좋았지만 10시 구간에서 바로 또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저점 구간이 됐고요. 이후로는 낙폭을 축소하더니 오후장에서는 상승 반전까지 만들어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970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폭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매수 쪽으로 반전한 점이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겠는데요. 외국인 36억 원 사자세고요. 개인 역시나 351억 원 매수 쪽으로 지수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을 보시면 현재 구간 32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혼조세 약간의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 내에서는 약간의 상승 반전한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표적이고요. 0.4%가량 오르면서 11만 7,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 제약은 1%가량 여전히 하락세고요. 시즌을 보시면 거의 6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가량 하락하며 6만 9천원 지나갑니다. 네, 그 외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현재 펄어비스 강보합권이고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1%가량 하락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네,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약하긴 하지만 3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오늘도 17만 6천 원을 지나갑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상승한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알테오젠 보셔도 1.4%가량 오르며 7만 1,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도 양호한 편인데요. 현재 CJ ENM 약보합권으로 방어 중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95,8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수만 SM 대표 지분 19.21%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빅테크들의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SM과 관련 자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SM 장중보다 낙폭을 좀 크게 줄이면서 0.5%가량 밀린 42,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자회사들을 보시면 좀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음봉 전환한 상태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9%대 강세에 또 SM CNC는 3%가량 오르면서 1,8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원전 관련 종목들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한미 원전 협력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영됐고요. 또 전경련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신기계 보시면 19% 오르면서 2,895원 정도 터치하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두 자릿수대 강세입니다. 에너토크와 보성파워텍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종목의 움직임까지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점차 힘받는 분위기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힘차게 두 가지 주제 저희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조금 전 특징주에서도 힌트가 나왔는데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시 각광받는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심화론 강의를 통해 딱 4월 중순에 더블지니와 함께 소형 원전에 이제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원전 하면 내년 대선 정책 테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딱 한 달 전 분위기가 한미 회담을 통해서 정반대로 바뀌면서 다시금 섹터 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 어느 정도까지 크는지, 그럼 관련주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원전 섹터 이토록 강한 이유, 사실 두 분이 뭐 점치긴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 이유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큰 건 이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각국이 이제 이 탄소 제로, 여기에 원전이 필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해부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원전을 그러니까 이 미국 미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은 청정에너지라고 말은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를 끌고는 갔는데 이제 이게 확 이제 달아오른 건 사실은 1월 달부터긴 합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리 기후 회복 관련 쪽에서 각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 중국도 네. 중국이 지금 현재 하기가 가장 좋은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수 제가 이야기했죠. 내수 경제 중심으로 갈 거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찌 보면 약간 글로벌적인 왕따 느낌이 더 들고 중국의 어쨌든 글로벌적인 인식이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지금 타개를 하려고 지금 이 시진핑 이쪽 이제 체제도 지금은 산업의 구조 자체를 내수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 창조적 파괴라 해야 되겠죠. 있는 것 구산업을 이제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네. 이거 없애면서 네. 신산업을 만드는 게 이런 이제 기후 관련 부분이고 거기서 가장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장 하기 편한 게 원전일 겁니다. 예, 원전이 가장 편하니까 그쪽 관련 부분을 계속 이제 끌고 갔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어쨌든 핵 관련 부분을 가장 많이 했었던 국가니까 네. 그쪽 관련 부분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이제 미국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사실 탈원전, 이 네. 즉슨 신재생 그렇죠. 이렇게 이어졌던 게 맞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각광을 받을 거다 할 정도로 친환경을 강조했던 정부 중에 하나인데 원전을 들고 나온다? 이거 좀 약간 어폐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클린 에너지로만 딱 묶고 보면 원전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핵 처리 사용 연료 처리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핵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린 에너지일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의 방점은 그거잖아요.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네. 그 연료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사실 원전은 원전이? 가장 맞죠.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대체 전력 대체제는 제한이 맞죠. 된다. 예, 되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도 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 기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클린 에너지 쓰겠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친환경으로 완벽하게 가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원전이 브릿지 에너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어찌보면 글로벌적으로 약간 이런 이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즘에 클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탄소를 줄이는 데는 뭐 가장 이제 완벽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 부분에 뭐 계속 이제 글로벌적 공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정전 사태 이때 이제 원전이 더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파 왔을 때요. 그렇죠. 한파 왔을 때 이제 한파로 인해서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친환경들의 문제점이 생긴 거죠. 풍력 네. 뭐 얼어서 안 돌아가고 자연재해 때문에 이거 안 그렇죠. 되겠구나.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태양광 눈 덮이니까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화력 발전도 굉장히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가스 같은 것도 이제 한파로 인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파가 나왔을 때 에너지 공급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도 원전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죠. 지난주에 불을 그렇죠. 붙였죠. 예, 우리나라는 어쨌든 탈원전을 합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현재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안 하지만 탈원전 원전 수출은 우리가 돕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 기업이 나가서 참여해서 따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니거든요. 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산업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이 산업이기 국가 주도의 때문에 산업이다.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폭발을 해버리면 이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잖아요. 이미지에도 예. 타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국가적인 차원의 수주가 진행돼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안 하는데 너희는 놔줄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거기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원래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유력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 됐었는데 예.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을 끼고 간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한 전략인 것 같아요. 오.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익은 가장 큰 성과다. 예,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독으로 한국이라는 컨소시엄을 항상 우리가 원전을 할 때 K-코리아라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이름이 K-코리아입니다. 네. 예, 그걸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들고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아시겠죠? 미국에 들어가면 네. 미국의 설계랑 이걸 다 해요. 네. 그 미국의 프로젝트 안에
컨소시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을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수출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 받아들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죠. 예,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네. 확실하게 수출할 수 있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서 원전 관련이 좀 더 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글로벌 국가의 공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회담이 불을 지피면서 전체적으로 좀 섹터의 분위기가 좀 재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원전이면 원전인데 왜 소형, 모듈, 원자로지?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적잖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이 SMR이거든요. 이 시장은 또 새롭게 열릴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저번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었죠. 좀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소형 모듈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일단 당장 빠르게 가시성 있게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소형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하셔도 아실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공사하는 공기도 엄청 길고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금액적인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맞아요. 처음에 건설을 할 때. 근데 소형 모듈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 축소를 시켜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 그대로 스몰 모듈이거든요. 앞에 SM이. 그래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원자로를. 그래서 원전에 있는 뭐 그 기기들, 뭐 증기 발생기, 뭐 냉각제, 뭐 가압기 이런 기기들을 다 일체화 시켜서 거의 그 원전의 크게는 많게는 100분의 1 정도로 축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뭐 전력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원전보다는 적게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네네. 근데 이게 소형 모듈이기 때문에 하나씩 뭐 50메가와트씩 한 개당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최대 12개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최대 600메가와트.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지금 자연재해에서도 텍사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에너지 공급원은 거의 다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네. 하나가 만들어져서 분산을 시켜주는 네. 다 가져가는 쪽인데 이게 만약에 그 하나가 지금 가동이 중단이 돼버리면 그렇죠. 네. 정말 마비가 되는 거죠. 전력 네, 마비가 맞죠. 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가동 중단했었으니까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기업들 또는 뭐 어떤 뭐 지역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를 하나 구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다 담당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지리적인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경제적으로도 이점인데다가. 그렇죠. 네.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통 원전은 냉각수가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다 바닷가 근처에 이제 지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빠르게 뭐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냉각이 됩니다. 맞아요.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자연 냉각이 돼요. 자연 그게- 냉각이 돼서 네, 그게 굉장히 큰 거고 핵폐기물 중에 저 사용하고 있는 저 냉각수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본의 오염수들 예. 이런 그 부분이 지금 이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 부분도 획기적으로 줄 수 있어가지고 배출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훨씬 더 환경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그거 때문에 거예요? 많이 오. 또 각광을 받는 것 같고 그렇죠. 안전하죠. 그래서 그래서 뭐 가령 원전이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뭐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는데 그런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경제력도 좋고 그리고 기간도 짧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네.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빠르게 수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대형 원전도 원전이지만 이쪽 네. 소형 모듈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이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그러면 일단 추가적으로 사우디 혹은 최근 이제 원전 국가로 도약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내야 이 시장이 더 커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뭔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새롭게 좀 부각받고 있는 건설주에 대한 의견도 저는 궁금해요. 네. 사실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그동안의 아파트와 관련된 브랜드 이런 수출 얘기가 아니라 원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주 쪽에 원자력 발전 연구단지 이 구축 공사를 따냈다라는 이야기 들리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출 모멘텀도 우리 건설사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네. 건설주가 이제 원전 관련주의 후발주자 맞습니까? 뭐 사실 건설주는 원전 관련 쪽 뭐 후발주자가 아니더라도 네.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괜찮은 섹터이긴 했죠. 거기에 네. 이제 원전까지도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네. 충분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원전 기술력이 높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 삼중수소를 발생시켜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었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가 이제 이 원자력과 가열되면서 이 가열되는 열기가 그게 삼중수소거든요. 이 네. 삼중수소 배출을 못해서 그래 폭발을 한 거거든요. 아. 그 삼중수소 관련 부분에 배출 관련 기술 있어서는 또 대우건설이 가장 높거든요. 기술 관련 부분은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앞서 이야기하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 건설 그러니까 원전 관련 쪽에서 컨소시엄에 현대건설 대부분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 뭐 플랜트 수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건설 이런 쪽도 지금 원전 관련 쪽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더라도 원전은 제일 큰 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 원자로가 맞죠. 네. 그게 맞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증기도 끓여야 되고 발전하는 부분 그건 다 플랜트 공사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다 공사라는 거고. 아. 다만 이제 SMR이 만약에 각광을 받으면 국내 건설사들이 거기서는 아주 큰 수혜를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프로젝트 자체가 작잖아요. 네. SMR 자체는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공간이 작습니다. 작고 결국에는 어떨 때 뭐 그러니까 트럭에 실어서도 다닐 수 있어요. 트럭에 실어서도 가동을 할 수 있을 생각보다 정도로. 많이 작네요. 그러니까 그게 플랜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많은 분들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회사인지 아시지만 네. 예, 그 영국의 국방 회사죠. 아. 예, 항공기 엔진 만들고 하는 네.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SMR 관련 부분에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조감도를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플랜트들이 많지가 않고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미국에 참여하고 있는 유타주 쪽, 유타에 있는 그쪽도 조감도를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원전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의 그림은 뭐 이렇게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쫙쫙쫙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국 쪽에 롤스로이스가 한 것도 그렇고 조감도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 공원이에요, 공원. 그러니까 그만큼 플랜트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 몇몇에 이제 소위 말 SMR을 설치해 놓고 그 주변을 다 그냥 공원처럼 그냥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원전을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SMR로 넘어가면 건설주들이 딸 수 있는 플랜트 이 소위 말하면 이 가격은 많이 작죠. 규모가 작아지니까. 네. 하지만 그게 SMR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대형 원전도 계속 건설을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도 지금 건설을 하니까 뭐 그런 걸 본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외 쪽에 특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 거기에 또 대표 수혜주는 건설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전 수주, 특히 중동 쪽에 대한 수주는 여전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동 쪽은 우리나라 건설사에 대한 좀 긍정적인 레퍼런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한다면 해외 쪽에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괜찮다고 개선까지는 그런 건설주의 어떤 모멘텀이 계속 ING네요. 있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계속 주택 공급 물량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거기 원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건설사들에도 조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출 관련해서의 모멘텀을 봐야 하고 대선 정책에서의 어떤 변화, 한도도 지켜보자라는 게 이제 건설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회담 바로 직후의 움직임에 있어서 제가 그때도 아마 따로 여쭤봤을 거예요. 한전 기술이 그 전까지 분명히 토픽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회담 직후에 좀 하락하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때 시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한전 기술은 설계잖아요. 원자로 관련 관리, 설계 요거 하는 용역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엮어서 가면 설계와 그런 부분은 미국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 기술이 끼일 자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미국 때문에 기업이 다 가져가게 그렇죠.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천 기술 쪽에서는 미국이 담당을 하게 되고 우리 쪽에서는 뭐 기자재 공급, 시공 이렇게 네. 맡게 될 거다. 이쪽으로 그러면 수혜주를 압축하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말씀했을 때 이 한전기술 포함해서 한전 KPS, 두산중공업 이렇게 네. 또 핵심 토픽을 주셨단 말이에요. 토픽에 변화 있으신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먼저. 저는 한전기술 오히려 눌릴 때 오. 좀 매수해 보시는 또 것도 이럴 땐 괜찮다. 기회를 안 줘요. 오늘 강하더라고요. 다시 또.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방송이 오늘이었어가지고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전기술은 좀 꺾였어요. 살짝 5만 원 하회했다가 네, 그래서 이럴 땐 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눌리지만 어차피 결국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전기술 좋아진다. 이거는 한미 컨소시엄이 아니라 우리 그렇죠. 자체적인 정책 모멘텀 보고 가야 할 종목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국내에서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원전이 부각이 받기 시작을 하면 뭐 정책이나 정부의 기조도 뭐 살짝은 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데 앞에서 살짝 말씀해드린 대로 이런 원전 관련된 이런 발전소 관련된 그 설계 컨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파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컨설팅 비용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부분이 80%가 원자로예요. 네. 원자로 설계. 네. 그래서 약간 한전기술이 그동안은 국내에서의 워낙에 이제 원전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네. 이쪽에서의 뭐 실적이라든지 좀 안 좋았죠. 네. 근데 이렇게 수출 쪽에서의 또 지금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설계가 안 된다면 실제로 지금 해외도 수출을 체코를 비롯해서 중동 쪽에 지금 수출을 하기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이 좀 올해부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정부 국내에서도 뭐 원전에 대해서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뭐 소형 모듈도 생기게 된다면 또 네. 이거에 관련된 모멘텀도 한전기술 받을 수 있을 거니까 한전기술은 눌릴 때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일단 뭐 원전의 강국이 현재는 미국이 맞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그렇죠. 시장도 많이 사업개미 분들도 그렇죠.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쪽에서의 종목도 하나 오. 지금 하시면 어떨까.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 관료주가 이렇게 강해요? 국내처럼? 그럼요. 우라늄 관련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 아, 그렇군요. 워낙에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계속 원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역시나 이 기술을 지금 해외 쪽에 수출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든지 GE가 지금 앞다퉈서 이 두 기업을 앞세워서 지금 네.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이 될 수 있는 GE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미국 쪽에 있는 GE나 우리나라의 한전기술. 한전기술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한전기술 신고가인데 조정시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GE 주가도 좋네요. 3월에 신고가 나온 이후에 살짝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13달러를 아주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권 안에서 좀 글로벌적으로 눈을 돌리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한 또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진 전문가님의 토픽은 뭐예요? 일단은 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을 때는 네. 이제 풍력 관련, 신재생 관련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계속 두산중공업 이야기할 때는 이거 대선 테마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SMR까지도 이제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SMR과 관련돼서는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진짜 큰 수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전은 사실 러시아랑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네. 자기들의 수중인 거고 네. 러시아는 사실 한번 폭발을 일으켰던 사고가 있었던 국가라서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수주가 네.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 걸 수준을 하긴 어렵다. 다만 예전에 이제 구소련 안에 있었던 독립국가 연합 요 체제에 있었던 국가들은 할 수 있다.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쪽은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막 원전을 막 하려고는 안 할 겁니다. 뭐 중동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지금 현재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쪽이 일본이 이제 가장 그건데 일본도 지금은 좀 아무래도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SMR로 가면 모듈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립하는 거. 네. 이 조립하는 기술이 두산중공업이 탑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줄이려면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면 그 이런 이 기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맞아요. 거기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열기거든요. 예, 증기 가열기, 뭐 가스 가열기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네. 가스 가열 방식으로 하는 모듈 SMR 관련해 가지고는 네. 두산이 기술이 탑백입니다. 왜냐하면 두산이 예전부터 화력 발전을 했었잖아요. 네. 가스 터빈 관련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이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적으로 이거를 SMR을 모듈화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회사는 한 7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네. 실제로 이거를 성공시킨 회사는 2회사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모듈화를 하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전계 SMR계의 TSMC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네. 이거는 거기 가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되고 여기서 만들어도 조립해서 수출도 수출도 돼요. 가능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일반 플랜트보다는 네.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 계속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요거 차트 잠깐 볼게요. 지금 거의 직고점 바로 목전까지 왔는데 사실 한전 KPS나 한전 기술보다는 시세가 조금 느렸거든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넓게 좀 잡아주시면 일봉으로 보일 것 같아요. 오늘 17,250원 살짝 터치했다가 바로 직고점은 못 뚫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르네상스 거의 호황기 시절까지 지금 주가의 어떤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직 숫자는 안 찍혔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15만 원 가야 된다는 말인데 15만 원은 10배잖아요. 그럼 시총이 지금 보면 한 60조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만 원까지는 봅니다. 엄청 높게 본 거죠. 그러니까 대선 모멘텀 감안해서요. 가면, 예, 그 대선 모멘텀 없으면 저는 합리적인 가격대는 2만 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18,000원에서는 조금 이제 눌리 좀 약간 옆으로 횡보할 것 같아요. 눌림목이 나올 것 같고 18,000원 네. 한 번에 뚫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만 원을 보고 대선 테마가 만약에 엮인다면 4만 원도 가능한데 저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산은 그러니까 아예 체질 자체가 이제 다른 회사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 15만 원 했던 저 시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그러니까 길게 보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하는 사업이 원전, 그다음에 풍력 터빈, 네. 그다음에 그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들이에요. 그러면 약간 밸류를 다르게 줄 수도 있긴 합니다. 뭐 물론 근데 이야기도 했지만 이 15만 원까지는 시총이 60조니까 60조는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4만 원까지는 진짜 내년 대선까지 바라본다면 네. 노려볼 만하고 그리고 기업이 아예 달라졌다. 특히 이번에 1분기 실적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적이 계속 찍힐 거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 10년 후에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당장 소형 모듈 원전 뭔가 수주를 따낸 것도 아니고 너무 미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채팅창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거 다 반영해서 또 현실적으로 그렇죠. 답을 주신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는 2만 원. 이제 원전 아까 이제 대선 테마까지 본다면 4만 원. 네. 근데 10년을 투자해서 10배를 갈 수 있으면 10년 투자할 만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간다면. 근데 네. 뭐 이야기 드리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예, 합리적으로 비교를 보면 하자면, 2만 원에서 네. 한 4만 원 정도까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토픽 주실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네네. 저도 이제 김혜지 전문가님이 네. 그 해외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간간히 해외 주식을 이야기 좀 해드리지 않나요? 네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이야기 드린 우라늄. 어쨌든 원전이 가동이 된다라는 건 네. 우라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라늄 산업 자체가 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산을 캐는 것도 이제 신규로 광산을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아요. 네. 허가를 거의 안 내준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우라늄이 나온 걸 가지고 또 그냥 우라늄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공하고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원전이 많이 되면 우라늄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라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우라늄 관련 광산 기업들이 있는데 선택하기 힘드시니까 저 URA라고 해가지고 저게 이제 글로벌 우라늄 ETF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라늄 관련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모아놓은 ETF니까 URA 티커가 URA거든요. 저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조정식 ETF입니다. 매수 관점. 네. URA 5년 내 최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만 관련주들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시야를 넓힌 이후에 좀 관련 종목들, 토픽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해서 또 A to Z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경제 정상화, 그 기대감 반영하는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여행, 레저주의 향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명대, 다시 하루 만에 600명대 진입하면서 아직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녀 백신 예약 이런 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도 긴가민가 뭔가 인센티브 저번에 이야기해 주셔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직은 받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행 레저주는 이미 뭔가 노마스크 시대를 반영한 듯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혜진 전문가님, 이 배경 이유는 구체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인가요? 있죠. 네, 없지 않아 진짜 있죠. 그리고 확실히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능이죠. 네, 만능으로 될 수 있는 안 거니까. 되면 선반영. 예. 지금 미국도 네. 지금 여행 레저주들이 강하거든요. 네, 미국이 정말 먼저 이끌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상화를 했을 때, 아,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어쩌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된다면, 아, 우리도 조만간, 그리고 저렇게,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백신 접종률도 워낙에 높고,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7월 4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인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 종식도 함께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그 기대감들이 충만한 것 같아요. 와, 노마스크가 정말 현실화 되나 봐요. 그러게요. 네, 정말 마스크 안 끼는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네, 그런 기대감에 이제 정말 다닐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행 레저 워낙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섹터거든요. 그렇죠. 가장 산업 분야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주가 반등도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인센티브, 백신도 이제 미국은 워낙에 지금 접종을 다 빠르게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백신을 맞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또 활동이 또 그렇죠. 살아나겠죠. 젊은 층에서 일단 높아지면 두 그렇죠. 분은 맞으실 계획이세요? 근데 뭐 일단 오면 맞겠습니다. 예. 순서가 오면은 네, 네.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했어요. 네. 의사를 막 주변에 많이 여쭤보고 다니는데 아. 네, 오면 맞겠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피부로 좀 와닿고 아 나도 당장 지금 7월에 모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좀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구체화되면 아마 좀 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을 한 건 정부가 잘한 것 같긴 한 게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나들이 예, 철이죠, 나들이 정말. 철이니까 네. 휴가철이니까 이제 실내에서도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산에 이제 공기 마시러 가야 되는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못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 마스크 끼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수영할 때 참 그거를 노리고 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빠르게 EU에서는 지금 백신 여건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도입할 됐잖아요. 거라는 그림을 그렇죠. 네. 백신이 또 2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차만 맞더라도 이런 네.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행 레저 주가 강세를 보이게 하는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심리적인 원인 중에서 지치셨겠죠. 이제 다시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가 않고 있지만 너무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올해에는 여름휴가 갈래.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 끼고 맞아요. 갈래라고 네네. 이제 좀 피로감들이 좀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누적된 이연된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렇죠. 실제로 지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런 단순히 뭐 저희가 뭐 IFC 모레에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놀러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거든요. 이동량 자체가 커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이번에 그 대만 추석에 가는 대만 펀딩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인기가 많아서 다 펀딩이 다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여행도 정말 가셔야 되는 네, 분위기인가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또 기저효과가 충분히 있을 만한 섹터가 여행 레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소비 심리나 소비 지표가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는 아직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여행 레저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소비 심리는 살아나는데 해외 쪽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국내 내수에서의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까지도 좀 나와준다면 네. 더 강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지금 이제 여행 레저주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지금쯤부터 슬슬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 진입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이유가 지금 작년에 저점 대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대표 또 종목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의 그 실적을 작년에 다 갉아먹은 거나 그렇죠.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 주가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 수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숫자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가는데. 뭐 일단 이제 뭐 그 만능의 말이 있죠. 이제 선반영 음. 있는데 그걸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따져보자면 어쨌든 이번 때문에 구조조정이 화끈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 구조조정이 네. 화끈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됐을 땐 네. 살아남는 승자 독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좀 골치 아팠던 사업들이 많았는데 막 끌고 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손절이 된 거죠. 아. 확실하게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에 이제 오. 영업이 늘어나는 속도가 확실하게 빠를 것이다. 이익 레버리지가 그렇죠. 크게 발생한다.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뭐 숙박 관련 기업들, 이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은 특히 호텔 체인들은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김혜정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국내 쪽에 해외로 못 가니까 국내에 호캉스 가야지 호캉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래서 네. 좀 약간 그러니까 이 숙박 비용이 높은 이쪽도 지금 거의 예약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뭐 그쪽에 네.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증시의 밸류가 저 때보다는 우리가 올랐잖아요. 예,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가, 전반적인 밸류가, 그러니까 이 여행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밸류가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행업종이 또 따라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항상 이제 저도 주식을 이제 한 오래 있어서 오래 있지만 항상 이제 의미 있는 거 그런 건 맞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것도 주식이고 야 이거 이렇게까지 네. 이게 많이 선반영된 건데 네. 해도 또 계속 선반영하는 게 또 가더라고요. 주식이니까 아. 뭐 그거는 단순히 이제 실적을 보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게 가는 네네. 것 같아요. 저는. 유연하게 대응하자. 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답인 것 같고. 그러면은 관련주들을 지금 챙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사실 이렇게 센티에 다 같이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숫자 나온 이후엔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 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토픽을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 두 분의 토픽 여쭤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은요? 그 중에서 숫자 나오는 네. 아이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호텔신라. 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면세에 대해서는 네네. 지금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객실이 많이 그렇죠. 되나? 객실이 정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예전에 하도 실적이 안 나와서 막 모텔 신라 이랬잖아요. 호텔 신라가 아니고 모텔 신라도 안 나와서. 너무 안 나와서. 네, 좀 그렇게 했는데 좀 그렇군요. 구르게 시절도 있었는데 네.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객실에서의 그 호캉스 가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니까 네. 그쪽에 대한 또 그 면세점들에 대한 지금 그 임차료 부담을 지금 줄여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실적에선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는 호텔신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10만 원 이상까지는 그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수준에서도 그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네. 실적까지 나와주니까. 7,700원. 네. 네.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한 종목으로 추려가자. 같은 의견이세요? 네, 원서인 저도 전문가님? 저는 고민을 했어요. 두 종목 중에 CJ, CGV랑 아, 요즘 그다음에 분위기가 네, 좋았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조금 가격적으로 좀 안정적인 변동성이 좀 적은 게 그래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파라다이스를 일단은 저 탑픽을 했는데 네. 동일합니다. 파라다이스도 면세점 관련이나 카지노 관련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닌데 네.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결국 객실이 많이 지금 차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국내 아. 수요 쪽에서. 네, 그쪽 관련 부분. 다만 근데 파라다이스의 어쨌든 가장 큰 수익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로 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올 가능성은 있고 특히 네. 카지노라는 건 또 폐쇄성 특별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저는 일반 관광객들보다 오히려 카지노를 하려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라다이스가 나중에 들어오면 입국자가 시작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CJ, CGV도 막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실 만하다고 봐요. 이제 물론 영화가 네. 우리는 안 가긴 하지만
그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뜰만한 건 진짜 최악은 다 끝난 건 제가 보기엔 CJ, CGV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CJ, CGV도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집 가벼워진 종목 안에서 하반기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종목으로 추려드렸습니다. 두 분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 상승 돌아서고 있습니다. 좀 더 기운내는 그런 종가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내일 2시에 또 함께 할게요. 힘내세요.